차가운 밤바람이 억새밭을 스치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던 그 시각.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섬광이 번뜩였다. 놈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목동맥에서 솟구친 붉은 선혈이 말라비틀어진 억새잎을 적시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산적 패거리의 두목인 애꾸 눈이 횃불을 높이 쳐들며 당황한 기색으로 주위를 살폈으나 보이는 것은 동료의 목없는 시체와 바람에 흔들리는 검은 그림자뿐이었다. 공포에 질린 산적 하나가 뒷걸음질치다 나뭇가지를 밟아 우두둑 소리가 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날아온 날카로운 비수가 그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다.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애꾸 눈이 허공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신의 발소리뿐이었다. 그 발소리는 너무나도 가벼워 마치 낙엽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은밀했으나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태산조차 무너뜨릴 만큼 묵직하고 서늘했다. 이 산적 패거리는 인근 마을을 도륙하고 아녀자들을 납치하기 위해 지난 사흘간 벼르고 있었던 흉악범들이었으나 오늘 밤 그들은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어 처참하게 도살당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 존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밤이 빚어낸 악귀에 가까웠다. 놈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 대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베이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남은 애꾸 눈이 공포에 질려 칼을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그림자는 춤을 추듯 유려하게 놈의 공격을 피하고는 단숨에 거리를 좁혔다. 놈의 턱 밑으로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느껴진 순간 애꾸 눈은 달빛에 비친 살수사쇼의 눈동자를 보았다. 그것은 감정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깊은 우물, 속처럼 고요하고도 텅 빈 눈동자였는데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애꾸 눈은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건드렸음을 깨닫고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시체들이 질비한 억새밭 한가운데 홀로 남은 사내는 피 묻은 칼을 헝겊으로 무심하게 닦아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반달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방금 전까지 살귀삿괴와도 같았던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풍파에 찌든 초라한 촌부의 얼굴만이 드러났다. 그는 굵은 마디가 붉어진 투박한 손으로 칼집을 더듬어 칼을 집어넣고는 익숙한 동작으로 시체들을 끌어다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렸다. 마치 매일 밤 해오던 일과처럼 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서려 있지 않았고 오직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의무감만이 엿보였다. 피비린내를 지우기 위해 냇가로 내려가 차가운 물에 손을 씻는 그의 등 뒤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으나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푸작간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고기를 사려는 아낙네들과 술심부름을 나온 아이들로 북적였다. 이복의 무명, 오늘은 돼지비계 좀 넉넉히 썰어주게나 우리 영감 생일상에 올릴 것이니 말이야. 촌장의 며느리가 큰 목소리로 외치자 도마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사내가 해벌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젯밤 산적대를 홀로 몰살시킨 그 무시무시한 살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어수룩하고 붙든 모습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에는 흙먼지가 가득했고 입가에는 항상 멍청한 미소가 걸려있어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천치. 그가 바로 이 마을의 백정, 무명무밍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벙어리인 줄 알았기에 함부로 말을 내뱉었고 천한 백정 신분이라 하여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지만 무명은 그 모든 멸시를 묵묵히 받아내며 그저 칼질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어제 뒷산에서 산적놈들 시체가 때로 발견되었다면서 늑대들이 다 파먹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다던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부척간 한쪽 구석에서 막걸리를 들이키던 노인들이 수군거렸다. 아이고 산신령님이 노하신 게지. 감히 우리 마을을 넘보려 하니 천벌을 받은 게야. 또 다른 노인이 맞장구를 치며 혀를 찼다. 무명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돼지 갈비뼈를 발라내고 있었는데 그의 손놀림은 투박해 보였지만 실은 뼈와 살 사이의 미세한 틈을 정확히 파고드는 절묘한 기술이었다. 칼끝이 뼈에 닿지 않고 오직 근막만을 베어내는 그 솜씨는 단순히 고기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오랫동안 검을 다루며 사람의 인체를 꿰뚫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 중
누구도 천안 백정의 칼질에서 고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이는 없었다. 무명은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삼키며 자신이 지켜낸 평화가 산신령의 공덕으로 돌아가는 현실에 안도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마을 왈패인 개똥이 패거리가 푸척간으로 몰려왔다. 야, 벙어리, 어제 내가 부탁한 속꼬리는 빼놨냐? 개똥이가 무명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무명이 굽신거리며 미리 손질해둔 속꼬리를 내밀자 개똥이는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침을 뱉었다. 이런 썩어 빠진 걸 누구 먹으라고 주는 거야. 좋은 부위는 다 뒤로 빼돌리고 찌꺼기만 주는 거 다 안다.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무명의 머리를 쥐어박고 발길질을 해댔다. 무명은 진흙탕 바닥에 뒹굴면서도 비굴하게 두 손을 비비며 용서를 빌었다. 그의 흙투성이 얼굴 위로 개똥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지만 무명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순간적으로 서늘한 살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당장이라도 저 목을 베어버릴 수 있다. 저놈의 경동맥은 지금 무방비 상태다. 라는 본능적인 판단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이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고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날 밤 무명은 다 허물어져가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홀로 촛불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낮에 왈패들에게 맞은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었다. 10년 전 왕궁의 호위대장이었던 그는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역적의 누명을 쓰고 도망쳐야 했던 치욕스러운 날들을 잊을 수 없었다. 살아라. 살아서 내 뜻을 이끌어라. 피를 토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던 선왕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검을 버리고 이 외진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다. 백정이라는 천한 탈을 쓰고 벙어리 흉내를 내며 세상의 눈을 피했으나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여전히 피 묻은 칼이었다. 낮에는 짐승을 잡고 밤에는 마을을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그는 속죄하듯 그림자 속의 수호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안에는 녹이 슬지 않은 서리빨 같은 기운을 품은 한 자루의 명검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무명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평범한 여행객이나 상단이 아니었다. 말 위에 올라탄 자들의 복장은 관군의 것이었으나 그들이 풍기는 기운은 탐욕스럽고 흉포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마을을 둘러보는 뚱뚱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악명 높은 탐관오리 조대감이었다. 조대감은 인근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자마자 가혹한 세금과 수탈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유명한 자였다. 이 마을이 꽤 쓸만해 보이는구나. 당장 촌장을 불러오라. 조대감의 호령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찢어놓았고 무명은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을 주었다. 단순히 산적 몇 놈을 상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먹구름이 마을을 덮쳐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명은 조용히 오두막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관군들의 동태를 살폈다. 관군들은 마을 광장에 집결하여 촌장을 무릎 꿇리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밀린 쇠곡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장정들을 모조리 끌고 가겠다. 조대감의 협박에 촌장이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관군들의 매질 뿐이었다. 무명의 시선이 조대감의 뒤를 지키고 있는 호위 무사에게 머물렀다. 그는 다른 관군들과 달리 침착하고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검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저놈은 고수다. 무명은 단번에 그자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임을 알아차렸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촌장의 비명과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무명의 가슴 속에서 억눌러 왔던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괴짝 앞에 앉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괴짝 뚜껑을 열자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검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년 동안 잡지 않았던, 아니 잡아서는 안 되었던 그 검이었다. 무명은 백정의 식칼 대신 그 검을 집어들까 망설였다. 이 검을 뽑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바보 백정 무명으로 살 수 없게 된다.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수라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조정의 추적을 피해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재촉했다.
무명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낮의 멍청한 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도성 제1검이라 불리던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읊조렸다. 피할 수 없는 업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그의 결단을 알리듯 하늘에 뜬 핏빛 반달이 구름 사이로 기묘한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의 아침은 더 이상 닭울음 소리와 함께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관아에서 파견된 징수관들의 고함 소리와 가축들이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비명소리가 그 자리를 메웠다. 조대감이 마을 어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지 사흘 만에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인 마을 광장에는 며칠째 밥 짓는 연기 대신 매캐한 공포가 깔려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무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지게 위에는 빽감이 한가득 실려 있었으나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나무의 무게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이 주는 무력감이었다. 마을 입구의 장승마저도 관군들의 발길질에 넘어져 진흙탕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마을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하여 무명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놈들아, 그 소가 어떤 소인데 우리 식구 밥줄이야. 제발 가져가지 마시오. 마을의 김노인이 필사적으로 누렁이의 고삐를 붙잡고 관군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관군 하나가 귀찮다는 듯 김노인의 가슴팍을 걷어차자 노인은 건불처럼 힘없이 나뒹굴었다. 어허, 나라님께 바칠 세금을 거부하다니. 내 놈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게냐. 관군의 서슬퍼런 호통에 김노인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면서도 다시금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기어갔다. 무명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지게를 맨 끈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지만 그는 억지로 고개를 숙이고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 곁을 지나치려 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된다. 10년을 지켜온 비밀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안위가 자신의 섣부른 의협심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이, 거기 덩치 큰 놈 잠깐 서봐라. 관군 중 우두머리 격인 십장 시청, 이 무명을 불러 세웠다. 십장은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무명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다. 보아하니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멀쩡한 놈이 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고 있느냐. 군역은 필했느냐. 무명은 대답 대신 어눌하게 어버버 하며 손짓발짓을 해보였다. 십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바닥에 침을 패패 텄다. 뭐야, 병신이었어. 재수없게 시리. 주위에 있던 관군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이는 촌장의 손녀이자 무명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건네주던 마음씨 고운 처녀였다. 십장의 음흉한 시선이 무명을 지나쳐 분이에게 꽂히는 순간 무명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거기 계집일이 와서 술이나 한 잔 따라보거라. 십장이 느물거리는 목소리로 분이를 부르자 분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나으리, 저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십시오. 촌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십장은 촌장의 뺨을 후려갈기며 분이의 손목을 낚아챘다. 관리가 부르면 냉큼 달려올 것이지. 어디서 내숭이야. 분이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무명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칼을 뽑는 대신 지게에 실린 풋감을 와르르 쏟아부으며 요란하게 넘어지는 신욕을 했다. 으아그어. 무명은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십장의 다리를 걸고 넘어졌고 중심을 잃은 십장은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으며 꼴사납게 자빠졌다. 분이의 손목을 놓친 십장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된 채 벌떡 일어나 무명을 노려보았다. 이 천하에 빌어먹을 놈이 격분한 십장은 허리춤에서 채찍을 꺼내들어 무명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짝짝. 살 가죽이 터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연이어 울려 퍼졌다. 무명은 바닥에 웅크린 채 그 무자비한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픈 척 연기했지만 실은 뼈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기절하거나 뼈가 부러졌을 강도였지만 무명은 내공을 운용하여
충격을 피부 표면으로 분산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등판에 옷이 찢겨나가고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자 마을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만해달라고 소리쳤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을 무명아 잘못했다고 빌어라. 어서 촌장의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지만 무명은 그저 흙바닥을 긁으며 십장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멀찌감치 서서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다. 조대감의 호위무사 백운 바이운이었다.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진흙탕에 뒹구는 무명을 내려다보았다. 백운은 십장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채찍질을 멈추게 했다. 그만해라. 죽여서 송장 치울 일 있느냐.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광분하던 십장도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백운은 무릎을 굽혀 무명의 눈앞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시선은 무명의 찢어진 등이나 흐르는 피가 아닌 무명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백정이를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백운의 예리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검지, 두 번째 마디와 엄지 안쪽에 박힌 칼자루를 오랫동안 쥐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굳은 살, 그리고 매질을 당하는 와중에도 급소를 보호하기 위해 미세하게 움직이던 어깨 근육의 반응. 백운의 눈초리가 가늘어졌다. 너 벙어리라 했느냐? 백운이 무명에게 물었다. 무명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벌려 혀가 없다는 시번을 하려 했다. 하지만 백운은 무명의 턱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좌우로 돌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맷집이 좋구나. 보통 놈이라면 십장의 채찍 세대에 기절했을 터인데 수십 대를 맞고도 눈빛이 살아있다니. 백운의 손가락이 무명의 목덜미 맥박을 짚었다. 무명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 무명은 즉시 단전의 기운을 흐트리고 맥박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어 겁에 질린 일반인의 생리 반응을 흉내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짜 긴장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백운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무명을 응시하다가 손을 탁 놓으며 일어섰다. 재미있는 놈이로군. 백운이 돌아선 후에도 무명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육체의 고통은 익숙한 것이었으나 정체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무명을 부축하고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었다. 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무명의 피 흐르는 등을 감싸주었다. 미안해요, 오라버니. 나 때문에. 분이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무명의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괜찮다는 듯 분이의 손을 톡톡 두드려주며 바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백운이라는 자, 그는 단순한 호위무사가 아니었다.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무게중심 호흡의 깊이, 그리고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그가 정통 무공을 익힌 고수임을 증명했다. 놈은 분명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오늘 밤 반드시 놈이 확인하러 올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무명은 신음소리를 내며 오두막 구석에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예상대로 오두막 지붕 위에서 기와가 눌리는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조차 내기 힘든 가벼운 소리였지만 무명의 귀를 속일 수는 없었다. 백운이 염탐을 온 것이었다. 무명은 고통의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몸을 뒤척였다. 아프다. 그는 짐승처럼 웅얼거리며 이불을 걷어찼다. 지붕 위의 기척은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 무명은 호흡을 얕게 하며 완벽하게 잠든 척, 아니 고통에 기절한 척 연기했다. 만약 지금 살기를 띠거나 기척을 알아챘다는 낌새를 보이면 백운은 지붕을 뚫고 내려와 검을 겨눌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오두막은 피바다가 되고 자신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붕 위의 기척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무명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고수들은 종종 물러가는 척하며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곤 한다. 그는 동이 트기 직전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세를 유지했다. 새벽닭이 울기 전 먼동이 터올 무렵이 되어서야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으로 젖은 등짝이 쓰라렸지만 무명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더 이상 숨죽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조대감과 관군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백운은 집요하게 자신의 목을 조여올 것이다.
무명은 바닥에 숨겨둔 괴짝을 다시 열었다. 검은 여전히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검을 챙기는 대신 검 옆에 놓여있던 작은 쇠붙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10년 전 그가 궁을 떠날 때 챙겨온 신분패였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도 아니면 그들을 몰살시킬 도화선이 될 수도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에서는 새로운 공고가 붙었다. 마을 장정들을 징발하여 조대감의 새 연회장을 짓는다는 내용이었다. 말이 연회장이지 사실상 마을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끌려가는 장정들 틈에는 병약한 소년들과 늙은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명 역시 징발 대상에 포함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다. 작업장은 가파른 절벽 위에 위치해 있어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무명은 무거운 바위를 등에 지고 비탈길을 오르며 주위를 살폈다. 곳곳에 관군들이 감시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막루에는 백운이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작업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일꾼들 속에서도 정확히 무명을 쫓고 있었다. 무명은 깨달았다. 저자는 지금 자신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이다. 실수로 바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힘을 쓰게 만들 셈이었다. 어이 동작 봐라. 붓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감시병이 무명의 종아리를 채찍으로 후려쳤다. 무명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등에 진 바위는 놓치지 않았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면 뒤따라오던 칠성이가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무명의 허벅지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때 위쪽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바위가 구른다. 가파른 경사면 위쪽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중심을 잃고 굴러내려오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분이의 동생인 어린 개똥이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었다. 피해야 한다. 하지만 개똥이는 다리가 풀려 움직이지 못했다. 주위의 인부들도 비명을 지르며 흩어질 뿐이었다. 바위는 점점 속도를 붙여 개똥이를 덮치기 직전이었다. 무명의 동공이 흔들렸다. 여기서 저 아이를 구하려면 백정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공을 실어 순식간에 비약해야만 한다. 하지만 막루 위에 백운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찰나의 순간 무명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하며 굽어있던 등이 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위가 굉음을 내며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진흙 속을 헤매듯 느리게 흘러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바위가 지면을 긁어대며 내는 섬뜩한 마찰음만이 무명의 고막을 때렸다. 막루 위 백운의 시선이 비수처럼 등 뒤에 꽂혀 있음을 알았지만 개똥이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무명의 이성은 본능의 자리를 내주었다. 안 돼. 무명의 다리 근육이 폭발적으로 수축했다가 팽창했다. 그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고수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는 날렵한 비약프약 대신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듯한 투박한 몸짓을 가장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간 무명은 개똥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바닥을 굴렀고 동시에 자신의 등판을 방패 삼아 굴러오는 바위의 측면을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집채만 한 바위가 무명의 등 바로 뒤에서 멈춰서 있었고 무명은 피투성이가 된 채 개똥이를 감싸 안고 헐떡이고 있었다. 살았다. 개똥이가 살았어. 인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왔다. 무명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입안에서 비릿한 핏덩이를 토해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내공을 쓰지 않고 순수한 육체의 힘으로 바위의 운동 에너지를 받아냈기에 장기가 뒤틀린 탓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막루 쪽을 곁눈질했다. 백운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다. 저놈 봤구나. 백운은 무명이 바위에 부딪히는 그 순간 찰나의 틈을 타 바위의 중심축을 가격해 궤도를 틀어버린 그 미세한 내력의 운용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그날 저녁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부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저녁밥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촌장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촌장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려 있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라실하는 분들의 뜻을 거역해 십장이 몽둥이로 촌장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늙은 노인의 신음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포승줄에 묶인 분이가 산발한 머리를 한 채 끌려 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분이가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관군 2명이 그녀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다. 조대감은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오늘 밤 내술, 시중을 들 계집이 필요하다 하지 않았느냐. 곱게 보내주면 좋았을 것을 잼잼. 무명은 군중 속에 섞여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금 나서면 역적이 된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죽는다. 하지만 저 아이가 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저 맑은 눈의 아이가 짐승 같은 놈들의 놀이개가 되는 꼴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촌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 조대감의 바짓단을 붙잡았다. 대감, 제발 저 아이만은 아직 어린 것입니다. 조대감은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듯 촌장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촌장이 힘없이 나뒹굴자 마을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분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군중 속에 있는 무명을 바라보았다. 살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슬프고도 원망 섞인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무명은 고개를 돌려 그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비겁함과 수치심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밤이 깊어지자 무명은 오두막 안에서 홀로 술을 들이켰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독주였다. 속이 타들어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살아라.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라. 선왕의 유언이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이것이 정령 사는 것인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눈앞의 불의를 보고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 삶이란 말인가? 무명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궤짝 앞에 섰다. 10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칼을 숨기고 이름을 버렸다. 그러나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주머니를 뚫고 나오기 마련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궤짝을 열었다. 서늘한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검집에 새겨진 붉은 호랑이 문양. 그것은 북방의 국경을 지키던 전설적인 무장, 흑호해후의 상징이었다. 무명은 검을 뽑아들었다. 챙, 맑고 고운 금소금이 오두막의 정막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 포효하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검은 무명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낡은 백정옷 대신 검은 야행복으로 갈아입었다. 옷은 10년 전의 것이라 다소 작았지만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감싸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멍청한 백정 무명은 없었다. 오직 피와 강철의 냄새를 기억하는 무사만이 서 있었다. 오늘 밤 이 검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촛불을 껐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바람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했다. 관아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고 경계가 삼엄했으나 북방의 전장을 누비던 그에게 이 정도 경비는 어린애 장난과도 같았다. 그는 그림자가 되어 담장을 넘고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혈도를 짚어 기절시켰다. 조대감의 침소는 관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넓은 연무장을 가로질러야 했다. 무명이 연무장에 발을 들이딛는 순간 차가운 살기가 등골을 스쳤다. 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연무장 한가운데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내가 있었다. 백운이었다. 그는 마치 무명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느긋하게 검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벙어리. 백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무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이 있었다. 무명은 대답하지 않고 검을 고쳐 잡았다. 낮에 바위를 막아내는 솜씨를 보고 확신했지. 내 놈은 백정이 아니다. 그 정도 내공을 가진 자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숨어 쥐새끼처럼 사는 거지. 백운이 천천히 검을 뽑았다. 그의 검은 가늘고 긴 쾌검 과입겜이었다. 길을 비켜라. 내 목적은 내 놈이 아니다. 무명이 변조된 굵은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으로 입을 연 벙어리의 목소리에 백운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역시 말을 할 줄 아는군. 하지만 그냥 보내줄 순 없지. 내 검이 내 놈의 피를 원하고 있으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운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무명의 코앞으로 쇄도했다. 채쟁 불꽃이 튀며 두 검이 맞부딪혔다. 무명은 백운의 검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빠르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단순히 지방관리의 호위무사가 아니었다. 최소한 금군진군의 교관급 실력을 갖춘 절정 고수였다. 백운의 검은 뱀처럼 휘어지며 무명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무명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 공격을 쳐냈다. 수십 합의 공방이 오가는 동안 무명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평범한 검술만을 사용하려 애썼다. 그러나 백운은 틈을 주지 않고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그따위 솜씨로 나를 막겠다고 본 실력을 보여라. 백운이 기합과 함께 공중으로 솟구쳐 회전하며 내려찍는 필살의 검격을 날렸다. 그것은 피하거나 막아내기 힘든 뼈와 살을 동시에 가르는 절기였다. 무명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어설프게 막다가는 검이 부러지고 어깨가 잘려나갈 것이다. 찰나의 순간 그의 몸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는 왼발을 축으로 몸을 낮게 회전시키며 검을 역수, 거꾸로 귓로 잡고 아래에서 위로 올려쳤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 겐치가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백운의 공격을 튕겨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두 사람은 뒤로 물러섰다. 백운의 옷자락이 길게 찢어졌고 무명의 복면도 반쯤 벗겨져 흘러내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백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방금 그 기술, 역수발도 니쇼바떠에 실린 그 한기 한치. 설마 백운은 무명의 검집에 새겨진 흐릿한 호랑이 문양과 방금 전의 검수를 번갈아 보았다. 북방의 sak풍을 가른다는 빙백검 고울바이겜. 10년 전 영모로 처형당했다던 북방군 총사령관 강진우 장군 백운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무명이 그토록 잊으려 했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다. 무명은 흘러내린 복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흉터와 주름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장군의 위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그 이름은 10년 전에 죽었다. 무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백운은 전설적인 무인을 마주했다는 전율과 공포, 그리고 승부욕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죽은 줄 알았던 영웅을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이거 오늘 밤은 내 생애 최고의 밤이 되겠구나. 전설의 목을 베어 내 무훈을 세울 기회니 말이다. 백운이 다시 검을 겨누며 살기를 뿜어냈다. 그러나 무명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을 편안하게 늘어뜨린 채 천천히 백운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지면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닌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기세치스였다. 비켜라. 내 칼이 너를 베기 전에. 무명의 경고는 허세가 아니었다. 찢어진 칼집 사이로 드러난 송곳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흉기가 되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저 멀리 사랑채 쪽에서 분이의 비명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무명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였다. 이제 망설임의 시간은 끝났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두 자루의 검이 다시금 맞부딪혔다. 카앙 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어둠을 수놓았고 백운의 신형은 나비처럼 춤을 추며 무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검은 화려하고 빨랐다. 허공에 수십 개의 검형 갯링을 만들어내며 시야를 교란하는 백운의 솜씨는 과연 도성 제1의 고수라 불릴만 했다. 그러나 무명은 그 화려한 환영들에 현혹되지 않았다. 그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며 오직 진짜 검이 날아오는 궤적만을 응시했다. 무명의 검술은 북방의 거친 눈보라 속에서 야만족들의 도끼와 창을 상대하며 다듬어진 실전 검술이었다. 멋이나 기교 따위는 사치였다. 오로지 적의 숨통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끊어놓는 살인, 검살인겜 그 자체였다. 백운이 무명의 어깨를 스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 무명의 검이 묵직한 궤적을 그리며 백운의 검로를 가로막았다. 가볍구나. 내 검에는 무게가 없다.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자의 검은 그저 쇠붙이에 불과할 뿐. 무명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백운의 귓가에 박혔다. 백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자존심에 금이 간 그는 기합을 내지르며
전신의 내력을 검 끝에 집중했다. 닥쳐라. 죽은 망령 주제에 설교는 지옥에 가서나 해라. 백운이 몸을 공중으로 띄워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비연참 피엔잔. 제비가 날듯이 빠르게 급강하하며 목을 베는 절기였다. 하지만 무명은 이미 그 기술의 파해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검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대신 오히려 검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리고 백운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찰나지면을 박차고 앞으로 튀어나가며 검을 아래에서 위로 거칠게 올려쳤다. 북방의 늑대들이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뜯듯 흉포하고도 처절한 일격, 승룡아 성룡야였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허공에 붉은 피가 흩뿌려졌다. 백운의 검이 무명의 팔뚝을 베고 지나갔지만 무명의 검은 백운의 가슴을 깊게 베어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백운은 피를 토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지만 시선만은 무명을 향해 있었다. 역시 전설은 다르구나. 백운은 고통 속에서도 기묘한 만족감이 어린 미소를 지었다. 무인으로서 최고의 적수에게 최선을 다해 싸우다 죽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던 최후였을지도 모른다. 무명은 말없이 백운의 눈을 감겨주었다. 적이었지만 검을 나누는 동안 서로의 고독을 이해했기에 그는 마지막 예우를 갖추었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사랑채 쪽에서 분이의 비명 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오고 있었다. 무명은 피 흐르는 팔을 헝겊으로 대충 묶고 짐승처럼 사랑채를 향해 질주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제 인간의 이성 대신 붉은 귀기 괴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인연이 감히 반항을 해줘. 대감은 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분이의 옷고름은 이미 뜯겨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조대감이 탐욕스러운 손길로 분이의 치마를 걷어 올리려는 순간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방문이 산산조각이 나며 날아갔다.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은 피를 뒤집어 쓴 악귀, 아니 무명이었다. 조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내 놈은 그 벙어리 백정놈이 아니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조대감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명을 가리켰지만 무명은 대답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방안을 훑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분이와 눈이 마주치자 무명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려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무명이 나직이 속삭이자 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무명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미친놈이 나를 죽이려 한다. 조 대감이 돼지 멱다는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관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수십 개의 횃불이 사랑채 주위로 몰려들었고 무장한 관군들이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저놈을 잡아라. 죽여도 좋다. 조대감이 방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악을 썼다. 무명은 분이를 등 뒤로 숨기며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갔다. 수십 개의 창과 칼끝이 그를 겨누고 있었고 궁수들은 시위를 당긴 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무명의 표정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내 등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라.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곧 끝날 것이다. 쏴라. 쏴버려. 조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빗발치는 화살들이 무명을 향해 날아들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지만 화살은 단 하나도 그들에게 닿지 않았다. 무명의 검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춤을 추며 날아오는 화살들을 모조리 쳐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챙챙챙 금소금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부러진 화살촉들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다. 관군들은 귀신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저게 사람인가? 누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명은 검을 고쳐 잡으며 포위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길을 비켜라. 내 칼이 피를 맛보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경고는 공포가 되어 관군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러나 조대감의 독촉의 십장이 관군들을 몰아붙였다. 뭐 하고 있느냐? 저놈은 혼자 다 공격해라. 관군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었다. 무명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빙백검, 제3초 설화만발 쉐화만팟. 그의 검이 허공에 거대한 원을 그리자 검기 갬치가 폭발하며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달려들던 관군들의 갑옷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선혈이 눈꽃처럼 흩날렸다. 무명은 피에 춤을 추듯 적진을 유린했다. 베고 찌르고 맞고 다시 베었다. 그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팔다리가 잘린 자들이 뒹굴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도륙이었다. 10년간 잠들어 있던 북방의 호랑이가 깨어나 사냥을 시작한 것이었다. 아비규환의 현장을 지켜보던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그는 네 발로 기어서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피투성이가 된 무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무명의 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 스셴과도 같았다. 사 살려주게, 내 재산을 다 주겠네. 관직도 주지. 제발. 목숨 많은 조대감이 바닥에 머리를 뒀으며 애원했다. 무명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재물관직 내놈이 앗아간 백성들의 눈물과 피는 무엇으로 갚을 텐가. 무명이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달빛을 받은 검날이 섬뜩하게 빛났다. 이 칼은 나의 복수가 아니다. 짓밟힌 억새풀들의 비명이다. 안 돼. 조대감의 단말마와 함께 무명의 검이 섬광처럼 내려꽂혔다. 서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조대감의 목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순간 격렬했던 전투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관군들은 멍하니 굴러가는 수령의 목을 바라보았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관아의 수령이 백정의 손에 목이 잘린 것이다. 정적을 깬 것은 무명의 목소리였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서신 한 통과 옥으로 만든 패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들어라.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달빛에 비친 옥패에는 용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방검 촉펑겜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선왕이 하사한 밀지미즈와 심표였다. 관군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늙은 하급 관리 하나가 그 옥패를 알아보고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저것은 선왕 전하의 심표가 아니냐. 그 말에 관군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무명은 피 묻은 칼을 바닥에 꽂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북방군 총사령관 강진우다. 선왕의 밀명을 받들고 역적의 무리를 처단하였다. 더 이상 무의미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자는 당장 무기를 버려라. 강진우. 그 이름은 10년 전 나라를 구하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알려진 영웅의 이름이었다. 관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눈앞에 서 있는 사내의 압도적인 기세와 선왕의 심표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챙그랑툭. 누군가 손에서 칼을 놓치자 연쇄 반응처럼 여기저기서 무기를 버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군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정한 영웅의 귀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부패한 탐관오리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복종이었다. 무명하니 강진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그를 분이가 급히 부축했다. 오라버니, 아니 장군님. 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강진우는 피 묻은 손으로 분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하고 거친 백정의 손이었지만 분이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장군이 아니다. 그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이름 없는 총부일 뿐이다. 그의 말에 분이는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달이 서서히 재색을 찾고 있었고 관아의 마당에는 피냄새와 함께 새벽에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의 끝, 그리고 새로운 아침의 시작이었다. 피비린내가 채가시지 않은 관아의 마당 위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올랐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살기와 비명은 사라지고 오직 까마귀 떼가 하늘을 선회하며 내지르는 불길한 울음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조대감의 목이 굴러떨어진 그 자리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고 살아남은 관군들은 무기를 버린 채 마당 구석에 무릎을 꿇고 덜덜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피칠갑을 한 채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내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진우. 아니 무명은 낡은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피 묻은 검을 헝겊으로 닦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깊은 상처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옆에서는 분이가 울먹이며 찢어진 치맛자락으로 그의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고 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선왕의 옥패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감격에 겨워하고 있었다. 장군님. 아니 나으리,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대하였으니 죽어 마땅하옵니다. 촌장이 바닥에 머리를 부누며 통곡하자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엎드려 죄를 청했다. 무명은 힘겹게 손을 들어 촌장을 말렸다. 일어나시오. 나는 장군도 영웅도 아니오. 그저 밥값을 하려던 백정일 뿐이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잠겨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 상황이 낯설고 불편했다. 10년 전 그는 나라를 구하고도 역적으로 몰려 쫓겨났던 기억이 뼈에 사무쳐 있었기에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이 언제든 비난과 멸시로 바뀔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승리는 영광이 아닌 또 다른 고독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또 관군인가 사람들이 술렁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흙먼지를 뚫고 나타난 것은 수십 명의 날랜 기마대였고 그들의 선두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있었다. 그 사내는 관아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허리춤에서 쇳쇠로 만든 둥근 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 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 출도야 우렁찬 외침이 관아를 뒤흔들었다.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치며 엎드려 있던 부패한 관군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암행어사는 말에서 뛰어내려 무명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흑투성이 얼굴을 한 어사는 무명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강장군님, 소관 늦어도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암행어사는 10년 전 강진우의 부관이었던 민서였다. 그는 선왕의 밀지를 받들어 강진우의 누명을 벗기고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오랜 세월 전국을 떠돌고 있었다. 무명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내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만. 두 사내는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피와 땀 냄새가 뒤섞인 포옹 속에서 지난 10년의 서름과 회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민서는 조대감의 비리장부와 백운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조정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하께서 장군님의 생존 소식을 들으시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실 것입니다.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시지요. 대장군직을 복원하고 명예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민서의 간곡한 권유에 마을 사람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명을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장군이 되어 이 마을을 지켜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터였다. 그러나 무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적을 베고 짐승을 도축하며 굳은 살과 흉터로 뒤덮인 손. 민서야, 내 손을 보거라. 이 손은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피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법이지.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칼바람이 불고 무고한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무명은 시선을 돌려 분이를 바라보았다. 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불화과 같은 사람이다. 타오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나 곁에 있는 것들을 태워버리고 말지. 이 평화로운 마을은 마른 장작과 같아서 내가 머물면 언젠가는 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탐관오리가 사라지고 빼앗겼던 곡식을 되찾은 기쁨에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하지만 잔치의 주인공인 무명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짐이라야 낡은 옷 몇 벌과 보찜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10년간 백정 노릇을 하며 사용했던 식칼을 숫돌에 정성스럽게 갈아 붓두막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 백정이 누가 되든 잘 쓰라는 무언의 배려였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을 줄 알았던 괴짝에 자신의 명검, 빙백검을 집어넣고 봉인하려 했다.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검을 다시 꺼내 등 뒤에 맸다. 이제 세상이 그의 생존을 알았으니 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운명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가시게요 등 뒤에서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이었다. 그녀는 문지방을 넘지도 못한 채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무명은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달빛을 등지고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커 보였지만 동시에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그래, 날이 밝기 전에 떠나야 한다. 무명의 대답은 건조했다. 분이가 와락 달려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가지 마세요. 장군이 아니어도 좋아요. 벙어리 백정이어도 좋으니 그냥 제 곁에 있어주세요. 오라버니가 없으면 저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분이의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무명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 역시 이곳에 머물며 분이와 함께 늙어가고 싶었다. 흙을 일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지아비로 사는 삶. 그것이 그가 10년간 꿈꿔왔던 유일한 사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친 손으로 분이의 고운 등을 토닥이며 밀어냈다. 분이 아가씨, 나를 보시오. 무명은 분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이름은 강진우지만 이 마을에서는 영원히 무명 무밍으로 남고 싶소. 이름 없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오. 내가 남으면 조정의 정적들이 자객을 보낼 것이고 그때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소. 그는 품속에서 작은 목각 인형을 꺼내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틈틈이 나무를 깎아 만든 서툴지만 분이를 닮은 인형이었다. 이것이 내 마음이오.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이 마을의 억새밭에 머물 것이오. 분이는 인형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무명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나섰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다. 마을 어귀에는 민서와 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무명에게 튼튼한 말, 한 필과 노잣돈이 든 전대를 건넸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민서의 물음에 무명은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북방의 국경에 오랑캐들이 다시 준동한다고 들었다. 내 뼈를 묻을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차가운 눈보라가 치는 전장인 것 같구나. 그는 말에 올라타 고삐를 잡았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나으리, 부디 강령하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으리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명은 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말의 배를 걷어찼다. 새벽 안개를 가르며 달리는 말 위에서 무명은 멀어지는 마을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로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긴 그림자를 앞쪽으로 길게 드리웠다. 그는 이제 강진우라는 이름을 되찾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름 없는 영웅으로 남기를 원했다. 권력과 명예는 뜬구름과 같고 영웅의 삶이란 결국 고독한 길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억새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며 쏴아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송가 종거처럼 들렸다. 바람이 부는구나. 무명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텅 빈 듯 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세상의 그늘진 곳, 칼이 필요한 곳, 그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곳으로 향할 것이다. 그것이 피를 타고난 자의 업보이자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붉은 호랑이는 다시금 광활한 대지 속으로, 전설 속으로 사라져갔다. 남겨진 것은 바람에 씻긴 그의 이름과 다시 평화를 되찾은 마을의 고요한 아침뿐이었다.